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자, 이어서 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에 이렇게 3인체제 그 신분제도에 대해서 그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쓸 건데, 여기가 아마 좀 필기를 다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글씨를 좀 작게 써가지고 촘촘하게 여기 가득 채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험에도 잘 나오고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필기도 하시고 좀 암기도 하시고 꼭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문제가 글쎄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이나 공무원 한국사나 많이 나올 수 있는, 꼭 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 신분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3인체제, 다른 말로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해서, 자, 아까 한번 했던 그 피라미드를 다시 그려보죠. 옆에 쓸 게 많으니까 이렇게 좀 피라미드가 여러분 너무 쉬웠어요. 또 이런 거 집착합니다. 다시 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나 오늘 진짜 왜 이렇게 필기가 안 되니? 죄송해요, 학생들. 때려쳐! 아까는 너무 휘었었고 좀 빵빵하게 안에다 글씨를 써야 되니까. 네, 처음이 낫던 것 같은데 그냥 하죠. 네, 더 이상 이것만 계속 그릴 순 없어요. 맨 최고의 특권 계층이 양반, 중인, 자, 그리고 이제 상민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다가 양인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양천제도 할 때 양인이라고 쓰는 게 아마 더 낫고요. 3인체제라고 할 때는 사실 맞는 건 상민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왜냐면 3인체제라는 것이 양반을 특권하면서 양반 이외의 사람들은 상 것이다. 그 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상체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민이라고 쓰는 게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민. 요렇게 4개의 신분제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필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일단 양반이란 의미는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반 아니면 무반, 이것에 이제 2개, 문반, 무반 양쪽에 양반이라는 그런 관직의 의미였는데, 관직, 그 의미에서 점차 그 가족이라던가 그 가문을 통틀어서 가문을 의미하게 돼버립니다. 그 가족과 가문을 의미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좀 신분제, 하나의 신분으로 정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양반의 범위가, 명칭이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좀 낮은 하급 관리들은 자기네들과 분리하기 위해서 관직을 받은 자만, 높은 관직을, 국가의 이런 문반과 무반 요 관직을 받은 사람만 사족으로, 양반으로, 선비사자예요. 선비로 인정했다. 사족이면 별거 없어요. 선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하는 너네들은 이제 실제로 정말 행정실무를 맡는다던가 좀 낮은 관직이거나 하는 애들은 너네들은 그냥 중리다 라고 이렇게 격화시킨 거죠. 자, 그렇다면 양반의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양반의 특권. 양반의 각종 특권. 얘네들은 이때도 과거 시험을 보긴 하지만 과거 음서가 아예 없진 않았어요. 음서가 조금 범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됐어요. 과거 음서. 그러니까 고려 때는 음서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의 그런 문벌귀족들, 그런 높은 관직들을 유지하는 이제 백으로 그냥 가는 거죠. 아버지 백으로. 근데 이때도 약간의 음서제도는 문음이라는 것으로 남아 있었는데, 문음으로 관직에 오르면 좀 부끄러워하고 남들이 문음으로 과거에 오른 주제에 이런 식으로 살짝 천대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직도 정이품 정도로 좀 좁게
존재는 했었다라는 거. 자, 과거 음서, 그리고 천거. 천거는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방에 되게 좋은 똑똑한 사림 선생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 관직에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림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붕당의 유지에 사용했던 게 천거죠. 그러니까 천거는 누군가를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음서가 고려 때 음서랑은 조금 그 범위가 좁아졌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기도 힘들었으며 좀 약간 부끄러워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르고요. 주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올라갔어야 했죠. 아무튼 이것으로 주요 관직을, 높은 관직을 양반이 독점합니다. 이제 거의 뭐 국가의 막 높은 영의정, 좌의정, 승정원, 뭐 도승지 막 높은 관직은 양반이 독점했고,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특권이라고 한다면 또 얘네들은 대대로 집안에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층이었다라는 거. 땅도 많았다. 이런 경제적 특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얘네들은 또 양반의 신분적인 특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런 특권을 제도화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양반은 국역을 지지 않는다. 양반이 어디 총칼 들고 싸우냐, 양반이 무슨 이렇게 상민 상코들하고 함께 힘을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양반은 오로지 유학의 길만 걷고, 선비는 항상 경전을 해석하고 사색하고 독서하고, 그것이 양반이다. 이래서 신분제 특권을 제도하는 게 중에 대표적인 게 국역을 면제.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그래서 제도화해가지고 국역을 면제받았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국방력 약화의 주범이야. 왜냐면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에 양반들이 가장 영양 상태가 좋고, 양반들이 영양 상태가 좋다 보니까 키도 좀 컸을 것이고, 양반들 중에서도 힘 꽤 쓰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런 중인 상민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말라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얘네들만 엄청나게 국역의 의무를 지고, 그리고 천민들은 노비기 때문에 양반을 뒤에서 이제 수발해야 돼. 그럼 얘네들밖에 없어. 또 중인들은 또 자기네들 행정실무하기 때문에 요 상민들만 하나의 국방력이 돼버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양반의 국역 면제도 하나로 꼽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양천제도라고 해가지고 법제적으로는 국역을 지는 게 맞는데, 자기네들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양반은 국역을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핑계가 있었냐면은 막 이제 조선 후기에는 우리가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국방력 약화 문제로 그러면 군포라도 내라, 좀 호포제를 뭐 실시한 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군역을 절하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이제 이런 사림들이 서원을 만들어서 후학양성을 해서 우리는 여기서 선생님이다. 우리는 뭐 양반들은 평생 공부하는 학자로 우리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원에 들어가서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국역이 면제가 되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도 나도 평생 학생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역 면제되고, 어쨌든 이렇게 국역을 면제하는 제도화 해버렸다라는 거죠. 뭐 요즘은 워낙 국방부 그런 쪽이 강하기 때문에 군대 문제가 되게 엄청 이슈가 되고 군대 안 보내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한때는 뭐 우리나라도 좀 돈 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빼돌려가지고 군대를 안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양반 특권 제도화한 건 국역을 면제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반은 이렇게 다양하게 아주 꿀빠는 좋은 관직이었다라는 거. 제가 양반의 선비의 하루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재에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에 기상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2, 3시에 4시 정도에 기상을 합니다. 여름철에는 좀 빨리 일어나네요. 더워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암과 느낌을 개발하는 공부. 자, 4시부터 6시에는 겨울철 기상, 새벽 문안, 뜻을 세우고 몸을 공경히 하는 공부. 자, 그리고 6시부터 8시는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침, 독서와 사색. 8시부터 이제 10시, 오전 10시 손님 접대, 독서. 그리고 정오에서 오후 2시까지는 이제 일꾼들을 살핌, 친지에게 편지, 경전과 역사서 독서. 2시부터 4시 독서 또는 사색, 여가를 즐기거나 실용기술을 익힘.
4시부터 6시 식사, 여유 있는 마음으로 독서, 성현의 기상을 본받는 묵상. 6시부터 8시 가족과 일꾼의 일을 점검한 자제들 교육. 8시부터 10시 일기 장부 정리, 자제들 교육, 우주와 인생, 자기 행동에 대한 묵상. 예, 그리고 10시부터 12시에는 이제 수면, 심신을 안정시키고 원기를 배양함. 그리고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는 깊은 잠, 밤 기운으로 심신을 복돋움.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깨는 거죠. 근데 일찍 일어나긴 일찍 일어났다. 되게 부지런해 보인다. 그치만 이 안에는 다 공부, 독서, 묵상. 이것이 이제 선비의 하루라고 일용직열이라는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중요한 건 독서, 공부. 이제 몸 쓰는 그런 일은 안 한다는 거죠. 농민들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밭 갈고 농사 짓고 계속 몸을 쓰는 일을 한다면 이 양반의 이런 선비의 하루는 주로 공부나 독서, 묵상은 뭐야? 눈 감고 생각하는 건가? 나 이게 너무 웃겼어. 우주와 인생, 자기 행동에 대한 묵상. 자는 거 아니죠? 이거 묵상한다 그러면서 우주와 인생을 생각하고 역시 성리학의 이런 주리론, 주기론 이런 거. 자기 행동에 대한 묵상. 그래서 진짜 고결한 삶을 살았구나, 양반들은. 선비의 하루는 주로 이제 글 공부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손에 뭐 이제 피를 묻히는 일이라던가 이제 노동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 양반은 그런 특권 계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인으로 넘어갑시다. 자, 중인. 자, 중인은 말 그대로 양반과 상인의 중간에 낀 이런 관직인데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넓은 의미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 그래서 많은 관직이 이 중인에 들어가요. 이제 중간 계층, 뭐 기술관뿐만 아니라 각종 기술관, 그리고 뭐 서리, 향리, 토관, 군교, 그리고 뭐 영리, 그리고 플러스 서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한다면, 이거는 제가 지금 칸이 모자라니까 따로 쓰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요 단어는 처음 봐요 라는 것들을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관은 의학, 역학, 율학, 뭐 산학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관은 말 그대로 전문직이에요. 요즘에 잘 나가는 게 바로 기술관이죠. 의학 아시죠? 허준. 그리고 이제 율학이라는 건 법률, 지금의 판사, 변호사 같은 법률학. 그리고 산학이라는 거는 세무를 하는 거, 회계학 같은 그런 것들. 또 뭐가 있을까? 지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관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풍수지리에 능해가지고 여기가 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이다 이런 것들을 땅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건축에 이제 터를 잡을 때 지관이 가가지고 이제 터를 잡아주는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산속 문제,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이제 조선시대에는 워낙 효의 나라기 때문에 묘를 쓸 때 많이 지관을 썼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가 또 있을까? 역학은 이제 번역하는 거. 역학은 이제 이런 외교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중국에서 온 사신 이런 그런 것들을, 문서 같은 거를 번역한다던가 말로 이제 번역해 주는 거, 외교관 같은 거. 그래서 요즘에 잘 나가는 건 이제 주로 기술관에 들어가고, 향리는 지방 행정. 그 사또 옆에서, 수령 옆에서 이렇게 이방, 호방, 예방 이런 사람들이, 이호, 예병, 현공 그 사람들이 향리예요. 지방에서 이제 지방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리는 중앙관청,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서울공무원, 지방공무원, 서울공무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토관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북방지대에 이제 김종서 장군이 막 사군 육진 뭐 그런 거 개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군 육진을 만들었을 때 원래 여기를 이제 여진족을 몰아내면서 이쪽에 사람들이 안 살았단 말이에요. 날씨도 춥고 척박하고 땅을 일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서 살게 해. 3인 정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3인 정책을 하고,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토박이들, 그들에게 좀 관직을 줘가지고 이렇게 회유를 했어. 토관 정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토관, 토착 관리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토착민들에게 관직을 주는 그런 토관. 하지만 중인 계층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군교는 말 그대로 군인 장교로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은 군인 장교도 꽤 높은 관직인데 이때는 중인.
그리고 영리. 영리는 역에서 일하는 관청. 관리. 역이 뭐냐면은 여권제도라고 해서 말을 대여해주고 이제 국가 공무원이 마패를 보여주면, 암행어사가 마패 보여주면 말을 빌려주는 그런 거에 이제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리고, 이제 낮은 사람, 그 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좀 낮은 관직은 역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오히려 신랑역천에 들어 낮은 관직이고 말 밥 주는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은 영리는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길동 같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 아버지는 되게 높은 양반인데 어머니가 첩이야. 어머니가 노비야. 뭐 이럴 경우 그냥 좀 예쁜 노비를 이제 그 나으리가 그 뭐야 그 뭐라 그래 그 마님 뭐라 마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어르신이 건드려서 이렇게 가진 아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중인에 해당됐어요. 서울도 중인에 해당됐다. 다른 말로 서울은 중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중인에 해당되는 서울 말 그대로 중서. 서울은 문반 무반직이 있을 때 문반직에는 오를 수가 없었고 무반 정도에 오를 수 있었고요. 관직 승진에 제한을 뒀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축첩제도로 허용하는 대신 서울에게는 좀 차별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넓은 의미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두 중인에 해당되는 거.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기술관만 포함합니다. 기술관만 의미한다. 사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나누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요. 넓은 의미의 이 모든 사람들이 중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인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발로 뛰는 사람들이죠. 실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지. 양반들이 이런 틀을 만든다면 그 틀에 맞춰서 발로 뛰고 국가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중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 공무원, 실제로 일하고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실무 행정을 맡는다. 얘네들이 양반들이 무슨 법률을 만들면 그 법률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 실무 행정, 각종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종 업무, 보조, 이런 것들을 한다. 업무 보조 같은 것들을 담당한다. 말 그대로 그냥 좀 더 약간 힘든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기술관 중에서도 의학이나 역학, 율학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양반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고치니까 왕의 그런 어의가 되잖아요. 내의원에서 이제 왕의 직접 어의가 돼버리면은 그러면 양반으로 승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아니면 번역을 정말 잘한다던가 국가에 이제 필요한 이런 사신들 접대할 때 되게 높은 공을 세운다던가 아니면 이제 법률 같은 거를 행하는 의학, 역학, 율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반으로 승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상민은 이제 거의 백성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상민인데 이렇게 백성의 대부분. 좀 칸을 좀 나름 넓게 하긴 했는데 별로 넓어 보이지 않죠? 어쨌든 백성의 대부분은 상민에 해당되는데 종류가 많습니다. 제일 이제 그래도 상민 중에서 대우를 받는 건 농민이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수공업자. 조금 천대했던 게 이제 상인들. 상인? 상민 하면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상인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더 낮은 천역을 하는 일을 신량역천이라고 했어요. 고려 때도 신량역천이 나오긴 하는데 조선시대 신량역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농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때때로 좀 되게 부담이 많이 됐죠. 흉년이 났다던가 이러면 때로는 생계에 위협을 준 만큼 너무 많이 조세, 공납, 특히 공납이 제 부담이 컸죠.
그런 토산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규격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해와 막 이러고 막 전복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전복을 바쳐 이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다 내는 박람회 패널도 일어나고 이미 경제 파트에서 다 배웠으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자. 수공업자는 다른 말로 공장이라고도 불렸어요. 공장이라고도 이라 불림. 좀 뭔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뭐 화문석을 만든다던가 뭐 죽제품을 만든다던가 도자기를 만든다던가 이런 게 수공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제 국가 그런 관영 수공업에 묶여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런 이제 기술자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영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뭐 개인인 민영 수공업. 초기에는 관영수공업 중심이었다가 이제 나중에 풀려서 민영수공업도 발달하기 때문에 관영 민영수공업에 종사를 하고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손재주로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역 또한 면제받는다. 국역을 면제받는 대신 그 손재주로 계속해서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민영수공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국가에 세금을 내죠. 관영수공업의 경우에는 내지 않고 어쨌든 국역을 면제된 저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상인으로 넘어가면 상인은 아무래도 좀 중상 약간 억상책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천대받았던 그런 관직이었고 말 그대로 뭐 장사하죠. 상거래에 종사한다. 그래서 상거래에 종사하는 대신 상인세를 부담한다. 상인세 이렇게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 만큼 상인세를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신량역천이 중요합니다. 신량역천은 좀 양인이지만 일반 상민이지만 천역을 담당하는 거. 그래서 양인 중 천민은 아닌데 양인 중 천역을 담당해서 마치 천민처럼 대우받는 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7가지 종류의 천역을 한다 이래가지고 칠반천역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신량역천을 칠반천역. 그래서 이 사람들을 7그 관직을 써보도록 할게요. 칸이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다 옆에다 쓰자. 자, 수군, 조례, 나장, 수군, 조례, 나장, 일수, 그리고 봉수꾼, 그리고 역졸, 그리고 조졸, 역졸, 조졸. 7만 됐나? 하나, 둘, 셋, 넷, 다, 7. 네. 자, 수군은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수군입니다. 육군 수군. 예, 이순신 장군 그 밑에 수군들 있죠? 뱃사람들을 조금 약간 옛날부터 좀 천하게 본 그런 게 있었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수군.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관청에서 자벽을 담당하는 사람. 관청에서 진짜 이렇게 진짜 곤장을 쳐라 뭐 이라던가 네가 좀 이거를 뭐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뭐 어디로 옮겨라. 진짜 관청에서 약간 노비급으로 이렇게 잡일을 하는 사람이 조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장은 이거를 흔히 뭐 이렇게 곤장 주는 사람을 또 나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나장은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인 잡는 사람. 이제 나장.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나장이 같이 가가지고 이제 수사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험한 일 한다 이래가지고 천역이라고 했고 맨날 죽은 사람 보니까 형사, 나장. 그리고 일수는 요즘 막 일수 찍는다 하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 지방 그런 약간 고을의 자벽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조례는 관청의 자벽이라면 이제 그런 일수는 지방관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근데 조례랑 일수의 차이가 좀 애매한데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조례는 조금 높은 관청, 그리고 일수는 더 작은 고을의 조그만 그런 고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벽이에요. 좀 더 이제 동사무소와 그런 시청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군청. 그러니까 조례는 군청 정도의 관청이고 일수는 진짜 낮은 고을의 동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무소 그런 공무원. 그런 식으로 좀 더 근데 그런 공무원 중에서도 급이 낮은 이제 막일하는. 봉수꾼은 이렇게 산마다 이렇게 봉어리가 있으면 예전에 봉수대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불을 몇 번 피운다던가 전쟁 시에 불을 피우고 밤에는 이제 불을 피우고 낮에는 연기를 뿜게 하는 그 연기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 뭐 위급 신호 같은 걸 알렸던 사람이 바로 봉수꾼입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저 봉수대에서 저게 뭐가 올라오나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봉수꾼이 이 신랑이 이제 좀 힘든 직업에 해당했다고 했고, 왜냐면 그 상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조금 졸다가 만약에 봉수 그걸 놓치잖아요? 그럼 사형을 당했어요. 그게 이제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빨리 전달 못 해준다 해가지고 완전 힘든 직업이지. 그리고 역졸 같은 경우에는 그 역에서 정말 그 말 밥 주는 사람, 그런 말을 이제 키우는 사람 역졸. 그리고 조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조운. 역은 역, 조졸은 그 조운이 뭐냐면 이제 항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조운로가 있었어요. 이게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잠시 배가 쉬어가는 그런 조운. 그 조운에서 주로 이제 일을 맡았다. 실제 일을 맡았던 뱃사공하고 조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신랑 역천 7개의 좀 약간 무시받는 천역을 담당하는, 하지만 어쨌든 상민에 해당된다는 거. 신랑역천까지. 이 중에서 신랑역천이 다른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데 신랑역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세세하게 외우는 거는 이제 공무원 대비 정도는 외우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다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뭔지만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정도.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조그맣게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헷갈리면. 조례는 관청일의 종사, 관청 잡일, 나장은 형사 일 같은 거, 일수 같은 경우에는 고을 잡일, 좀 낮은, 관청보다는 좀 작은 고을의 잡일, 봉수꾼은 말 그대로 봉수, 역졸은 역에서 일하는 잡일, 조졸은 조운에서의 그냥 다 잡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천민 넘어가죠. 자, 천민은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했어요. 재산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천민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진짜 매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이렇게 증여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상속이 되는 그런 재산이었다. 그리고 천민은 2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공노비와 산노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의 공노비는 뭔가 선택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일단 원칙은 16세부터 내가 국가에 필요한 공노비, 국가에 해당되는, 내 소속이 국가다, 뭐 이런 식의 관노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공노비는 16세부터 국가의 그러한 역을 부담을 하고, 노동력을 부담을 하는데, 언제 이제 국가의 그런 공노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게 되냐면 60세 다 늙으면은 이제 60세 이때부터는 일을 써먹을 게 없다, 늙어가지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이래가지고 60세에 면천돼요. 여기서의 역은 꼭 군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자병, 뭐 각종 그냥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 그냥 착출하는 거야. 너는 그냥 어차피 공노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가서 착출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선상입역제로 운영이 된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선상운영제는 선택할 선자, 이게 윗상자고, 그러니까 선택되는 거다. 이제 내가 대기를 하고 있으면 6개월 동안 국가에서 필요할 때마다 선택돼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부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나도 좀 돈을 벌어야지 노비가 입에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야. 노비라는 거는 국가에서 필요하면 무조건 노동력을 바치는 거고, 노비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무슨 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막 일을 쓸 때는 나는 뭐 돈을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노비들이 이제 막 탈출한다던가 막 이런 식의 그런 추노, 그렇게 돼버릴까봐 이제 그런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은 뭐 이제 보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비 대신 이제 그 노비의 비용을 대주는 그런 보족이라는 것도 만들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이 공노비는 선상입역제로 운영했다. 선택해가지고 너가 이거 일을 잘한다며, 너가 뭐 무슨 그 산모 이렇게 그런 산후조리를 잘 시켜준다며, 그러면서 이번에 궁궐에서 누가 얘기를 났는데 가가지고 산후조리 일 도와라, 이런 식으로 막 공노비를 색출해가지고 관청에서 쓴다던가 국가에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일에 노동력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골라서 바친다. 선상입역제는 선택할 선자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후비는 2개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어요. 산후비는 아시다시피 주인과 같이 거주하면 솔거노비, 주인과 따로 거주하면 외거노비죠.
그래서 솔거노비는 주인집에서 마치 같이 거주하면서 밥하고 마당 쓸고 같이 거주.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노동력을 갖다 바치고 주인이 이제 밥 주면 그걸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로 솔거노비는 따로 국가에 뭐 주인한테 바칠 게 없고, 사회노비, 개인노비,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의 그런 경작지에 가가지고 이제 따로 거주를 해요. 그래서 독립가옥에서 거주를 하고 가족을 이뤄서 살기도 하고 따로 막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지위가 솔거노비보단 자유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사만 지면 되니까 주인 따로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주인한테 솔거노비처럼 맨날 노동력을 바치는 그런 노비가 아니니까 그럼 너네 몸값을 바쳐라 이래가지고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돼. 그래서 재산이 소유할 수도 있어서 재산 소유가 가능한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신공을 납부한다. 이 부분은 고려 때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같이 사느냐 따로 사느냐. 공노비는 선상이벽제라는 용어 자체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천민. 천민 중에서 기타 천민도 있다. 원래는 천민이 아니었는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점차 천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기타 천민은 누가 있냐면 이런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기, 기생, 창기, 의녀, 그리고 이제 악공, 그리고 백정, 광대, 무당 등은 원래는 그냥 상민에 해당됐었는데 하는 일이 좀 천하다 해가지고 중기 이후부터는 약간 좀 천한 일을 한다 하면서 조선 중기 이후 천민화 돼버렸다. 천민화, 중기 이후에 천민화됐다. 그러니까 기타 천민 창기는 말 그대로 그 기생입니다. 기생 아시죠? 의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의원 의녀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허준에 나오는 막 예진아 씨 같은 그런 의녀가 아니고 관노비에서 이제 국가의 그냥 지방관청, 해민국 뭐 이런 해민서 뭐 이런 지방에서 이제 의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 그대로 의녀인 거예요. 관노비에서 색출을 합니다. 의녀는. 그래서 천민에 해당되는 거였고, 어차피 관노비였으니까, 관노비에서 색출하니까. 악공은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음악인들이 약간 그렇게 좀 천한 직업으로 대우를 했고, 백정은 이게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고려시대 백정하고 한문이 달라요. 이거는 아마 하얀 백 그걸 거예요. 고려시대 백정은 이 고물의 정 백자로 아무튼 틀린데, 아무튼 그 고물의 정 아무튼 백자가 틀린데, 이 백정은 말 그대로 이렇게 칼 후 해가지고 목 자르는 그 백정이에요. 도축업을 한다던가 살인을 저지르는 백정. 광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뭐 연극인을 한다던가 막 사물놀이패나 막 이런 말 그대로 광대, 이렇게 탈춤 추고 뭐 그런 사람들. 연예인,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 요새 여기 잘 나가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무당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무당, 악공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천민이 아니었는데 중기 이후에는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천하다 해가지고 천민으로 대우받아버렸다, 천민화 돼버렸다. 그래서 요렇게 아시면 되고요. 추가로 좀 더 적는다면 매매 상속 이거 여기다가 요런 쪽에다 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징이 고려시대랑 똑같아요. 일천즉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화살표에서 일천즉천법, 그리고 친자가 아니고 천자수모법 법을 적용한다. 요건 고려 때랑 똑같기 때문에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일천즉천, 한쪽이 천하면 즉 천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노비인데 아니면 뭐 아버지가 노비인데 둘 중에 한 명이 노비고 한 명은 양인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신분이 양인으로 승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민으로 하락돼 버리는 거야. 이것은 이제 일부 양반들이 오히려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한 일부러 그런 계략이죠. 일천직첩법, 그리고 천자수문법은 건 뭐냐면 어머니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노비와 노비끼리 결혼할 수도 있잖아. 다른 집 A 소유의 노비와 B 소유의 노비가 결혼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네들의 자식은 도대체 누구의 소유야? A 거야? B 거야? 어머니 따라간다. A 쪽에서 엄마고 B 쪽에서 아빠면 엄마 배 쪽, 엄마 배에서 났으니까 A가 엄마가 나왔으니까 이쪽 노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 쪽 노비가 엄마 쪽 주인 따라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내 말이 지금 헛나오고 있어. 엄마 쪽 노비로 따라간다. 그래서 엄마 쪽 주인을 섬긴다는 거야. 천자수모법. 일천즉천하고 이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일천즉천은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로 격하되는 거고, 천자수모법은 그 주인을 따라갈 때 엄마 쪽 주인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시고, 양반 같은 경우 양반의 특권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이런 구경면제 요게 매우 중요하며, 그리고 중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인이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중인하고 신랑여천하고 좀 이걸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훨씬 천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민 같은 경우에는 농민, 수공업자, 상인, 신랑여천 중요하고, 그리고 천민의 특징, 특히 이 고려시대랑 다른 점, 선상이벽제 요 용어가 좀 중요하고요. 뭐 나머지는 뭐 신공을 납부하고 이런 건 고려 때랑 똑같고, 창기, 은여, 악공, 백정, 광대, 무당 등은 결국은 천민화 돼버려서 천민에 해당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시대 이런 모습들, 조선시대 법률제도, 다음 진도도 나갈 게 많아요. 법률제도, 뭐 예학, 고학, 유교, 윤리, 서원, 뭐 촌락의 구성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근세 사회를 마무리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